자, 이번 비상계엄 상태, 이 대의 파장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게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 얘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은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장관님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죠? 저하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성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정리된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입장문, 아까 취재기자가 전해줬죠. 입장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선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거 본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걸 포기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 일단 입장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면이나 이런 부분도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서면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신문기일에 참석은 하지 않겠지만 서면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을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다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청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게 영장이 발부될 이 대상인지를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의 기준이 결국에는 이 범죄 혐의가 이게 이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상당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리행사 방해죄, 내란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검찰에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서면 제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좀 빨리 나옵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시간대에 영장 여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래도 늦은 시간에 아마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그 군 사령부라든지 뭐 대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제 핸드폰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또 법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뭐 길지만요,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 종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요. 그렇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의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렇다면 내란의 정점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영장에도 그와 같이 적시가 되었고 또 경찰에서도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다 피의자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지만 다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떠한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지 피의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그러면은 통상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조사를 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소환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환에 불응한다라면 또 체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조사 뒤에 구속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통상적인 절차는 이번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주변 관계 사건들은 이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뭐 참고인이라든지 관계 피해자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물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소환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소환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소환에 뭐 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소환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정치 관련 사건에서는 이 소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금 염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소환을 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체포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다 요건이 있거든요.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죄를 이제 인정할 만한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부가 될지 이런 부분도 또 별도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오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증거가 확보가 되었는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체포 상태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령관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 사령관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니까 바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가장 이제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다른 사건에 이제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동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사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 부분 소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같은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만약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걸 공개하려고 좀 고민 중이잖아요. 선택을 아직 최종적으로 못한 건데. 그런데 그 선택을 해서 공개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체포 또는 구속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의원.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의 공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요. 수사기관에 넘어간 거, 수사기관의 수사의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천천히 돌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은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 질서 있는 퇴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긴급 체포 이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거든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건데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의 가능성인 건데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주변에 있는 군 장성들이 대부분 다 핸드폰 통화 기록이 다 지금 압수수색 돼가지고 지금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확보가 돼 있다 지금. 그렇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고요. 예. 또 현직 대통령이 도주하는 거는 상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으로 갈 수도 없을 거고 1호기를 타고 혼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급 체포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 거고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주변, 그러니까 김영현 전 국방장관 필요에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령관들까지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오. 그 마지막 단계로 영장을 받아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시고. 네네. 성시훈 부의장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치를 내놓기 전에 혹시라도 뭐 체포 단계 또는 구속 단계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 충분히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습니까? 이 계엄을 이 불법적인 계엄을 실행한 이후에는 이제 이 장성들과 통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예. 그 이전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끼리만 이 계엄을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자료, 언제부터 이 계엄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빠른 저는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 단어, 그 용어 자체를 저희는 거부합니다. 그게 어떻게 질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질서 있는이란 표현을 쓰려면 예. 헌법에 있는 그대로 헌법에 주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질서 있는 뭔가 형식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그 플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 뺏는 과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 제도밖에 없는데 무슨 뭐 아까 이양수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명예로운 하야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본인들의 상상력으로 꾸며내서 말한 것을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말한다. 저는 국민들을 속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서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법적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 절차, 사법적 절차는 사법적 절차대로 가되 정치적 절차라는 탄핵 절차는 왜 출발을 안 시키는 겁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해봐야 지금 구속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이런 것들을 다 예. 덮어버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것도 빨리 진행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말 안 된다면 다음 주말 계속해서 탄핵 절차, 정치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거는 헌법상에 대통령이 이제 직무수행을 대행하게 되는, 총리가 하게 되는 그 규정 중에 권리와 사고가 있어요. 그럼 구속 상태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약간 좀 정리가 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예, 논쟁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대행의 사유가 거리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뭐 인신 구속의 상태에 놓인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렇다면 사고로 인하여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구속의 상태가 뭐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헌법적인 이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아예 떠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고라는 거는 그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헌법엔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판단인데, 김성수 변호사께 이거 짧게, 지금요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거요 많은 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를 다 공지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각 수사기관별로 이제 법적인 근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예,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이 부패 범죄의 예 중에 하나로 이 직위를 사용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직권 남용이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직권 남용과 사실관계를 이제 같이 하는 사건으로 이제 내란죄도 있다라고 봐서 연결이 내란죄까지 된다라고 또 검찰은 보는 같이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도 이런 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이 공수처가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법에서는 이 부분 관련 사건의 이첩을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이첩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특검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상설특검법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예, 예. 특검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특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4개 이 수사기관에서 갈래로 지나가. 예, 어디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될 합동 것인지 수사는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합동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지금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확보하는 증거가 다 다른데 만약에 한쪽에서 이걸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할 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합동 수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이라도 오늘 김용현 장관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구속 기간이 이제 검찰에서 20일까지가 주장 예. 수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이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수사 기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검찰에서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자고 경찰에 제안했는데 경찰이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죠. 예, 거부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검경 공수처가 다 같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는 건데 예.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발의가 된 거죠. 상설 특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죠. 만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하고 특검법하고 음. 비교가 되면요, 특검법이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있는 수사 요원과 수사 자료가 다 같이 모아져서 파견 형식으로 가서 특검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각각 수사기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특검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이거 수사도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뭔가 청구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저기서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